안녕하세요. 영어 멘토링 TV의 신영원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듣기 유형별 분석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읽기 유형별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수능 그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는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조금은 알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기출문제 풀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하고, 오늘은 읽기 유형별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 유형은요, 여러분들 총 19개 유형이 있죠. 일단 읽기는 듣기 17문제에서 읽기 28문제, 이렇게 총 45문제가 수능 영어인데, 그 중에 읽기 28문항 중에서 총 19개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읽기는 총 22문항이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보실 게 읽기는 또 이제 독해라는 것은 읽기와 그 다음에 간접 쓰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읽기 파트는 총 22문항으로서 대입 파악 7문제, 그 다음에 세부 정보 파악 4문제, 어법, 어휘 각 1개씩, 그 다음에 빈칸 추론 4개, 장문 독해 5개. 그 다음에 간접 쓰기라고 하는 것은 쓰기, 라이팅 이런 유형인데요. 여기는 물론 우리가 이제 고난도 유형이라고 해서 무관한 문장, 그 다음에 글의 순서, 문장 삽입, 문단 요약, 총 6문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22문항과 지금 6문항 더해서 총 28문항이 독해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듣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듣기 파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간접 말하기 파트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읽기 유형 같은 경우도 독해 유형도 읽기 파트와 간접 쓰기, 직접 저희가 쓰기를 할 수 없으니까 시험을 통해서 간접 쓰기, 다시 말하면 어떤 글을 주고 글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살펴보게끔 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 18번 문항으로서 글의 목적이죠. 바로 예문 보시면요.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편지로 된 글이 굉장히 많고요. 혹은 안내문이나 게시문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글을 쓴 목적을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이거는 포인트가 보기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보기 1번 보시면 뭐뭐 하려고, 확인하려고, 2번에 문의하려고, 3번에 안내하려고, 4번에 홍보하려고, 5번에 촉구하려고. 여기를 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봐두시면요. 위 글에서 분명히 한 문장이 핵심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밑에서 네 번째 줄 볼 수 있고요. 혹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제 요청한다는 얘기로 이제 해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글의 목적은 거의 끝부분에 핵심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기를 보시면 힌트가 많이 됩니다. 끝에 있는 동사, 확인하려고, 문의하려고, 안내하려고, 홍보하려고, 촉구하려고, 이 부분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아까 우리가 읽기 유형에 해당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의 파악 유형입니다. 대의는 큰 의미를 파악한다는 뜻이에요. 큰 대자에다가 의미, 뜻, 의자. 그래서 글을 읽고서 결국 이 글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거를 파악하는 유형이죠. 이런 종류가 지금 계속 쭉 나올 거예요. 뒤에 6개가 더, 총 7개 문항이 나오니까요. 자, 두 번째는 심경 변화와 분위기.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19번 문항으로서 여기 지금 보면은 심경 변화에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밑에 보기가 마찬가지로 보기를 보는 게 항상 중요한데요. 첫 번째 심경에서 두 번째 심경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한 중간 지점까지는 분명히 앞에 심경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심경이 중간부터 이제 반전 혹은 계속 이어져가지고 다른 이렇게 감정이 나타날 거예요. 보통은 아마 반전이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보기 보면 알겠지만 기뻤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그쵸? 이런 식으로 뭔가 반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보면서 읽으시면 되고요. 조금만 나중에 기출 때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이거는 형용사, 부사, 동사, 명사 이렇게 뭔가 큰 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어휘들을 보는 게 좋아요. 뜻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어휘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시면서 문제를 읽으시면요. 정답 찾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대입 파악 유형이고요. 전체 글을 읽고 나서 이제 거기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여기는 특히 이제 심경이나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였잖아요.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주장이에요. 20번 문항이고요.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도 마찬가지로 좀 보기를 보는 게 중요한데 맨 끝에 보시면 주장이니까 뭐뭐 해야 한다라고 끝나요. 여기는 그럼 어떤 게 여러분들 보통 이제 핵심 문장으로 나올까요? You have to, you should, you must, you need to 이런 식으로 뭔가 뭐뭐 해야 한다는 문장이 분명 거의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쭉 읽으시면서 찾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큰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그런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은 보기 보면 알겠지만 뭐뭐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문장을 찾으려고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마찬가지로 대입 파악 유형이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전체 글을 읽고 이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을 때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를 찾는 거니까요. 자, 네 번째 함축적 의미고요. 얘는 2년 전부터 이제 이게 여러분들 출제가 되었죠. 21번 문항이고요. 자, 바로 보면은 밑줄 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는 명사 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구라던가 혹은 절 이런 걸 통해서 문장이나 어떤 구나 절을 통해서 이게 의미하는 걸 찾는 건데요. 솔직히 약간 어휘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그 어휘를 보고 뜻을 찾는 거니까. 그리고 특징이 3점짜리 문제로 주로 나온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근데 저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보고 싶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읽고 이 핵심 문장에 말하는 것을 이렇게 매칭하는 건데 나중에 알겠지만 빈칸 추론이나 약간 어휘 문제와 유사하게 접근하면은 얘는 좀 해결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새로운 유형이라고 자꾸 어려워하지 마시고 빈칸 추론 혹은 어휘 문제를 풀듯이 접근하면은 얘는 풀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대입 파악 유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체 글을 읽고 이 밑줄을 통해서 결국은 전체 글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었을까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대입 파악 유형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요지인데요. 요지는 22번 문항으로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뭐 주제, 요지, 주장 이런 것도 헷갈리는데 결국은 보기를 보시면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보기를 보면 알겠지만 얘는요. 1, 2, 3, 4, 5번 전부 다 어떤 단정적으로 한 문장으로 전체 글을 요약하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글의 요지. 핵심이 되는 어떤 요지를 찾는 거잖아요. 전체 글을 읽고 이 글에 대한 요지. 자, 앞에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요거 앞에 뭐 그 함축적 의미 전까지 뭐 주장이라던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심경 분위기라던가 처음에 목적 같은 거는 솔직히 핵심 문장이 딱 나오거든요. 그것만 찾으면 솔직히 거의 해결이 완벽히 돼요. 아까 함축적 의미와 그 다음에 글의 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전체를 좀 읽을 필요가 있고요. 그 속에서 물론 핵심되는 문장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딱 한 방에 보이진 않아요, 얘는. 전체 글을 읽고 계속 그 뭔가를 어필하고 있는 그 글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돼요. 그게 논리력이고 여러분들이 대의를 파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즘 대의 파악 유형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전체 글을 읽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대의 파악이다. 주제예요. 주제 같은 경우는 23번 문항이고요, 여러분들. 얘도 바로 예문을 보시면요.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얘는 아까와 달리 요지와는 달리 보기가 영어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얘는 전체 글을 읽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영어로 요약하자면 얘는 보통 명사 또는 명사구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글을 읽고 핵심 소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소재라고 하면 또 애매해요. 소재는 어떠한 단어잖아요. 근데 주제는 좀 더 나아가서 이 글이 담고 있는 의미, 대의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6번도 대의 파악 유형이고요. 주제는 핵심적인 내용을 찾는 거다. 자, 제목.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제랑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24번 문항이고요. 얘도 보기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되어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요. 주제는 명확히 전체 글을 딱 요약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제목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제목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약간 막말로 하면 어그로 끄는 거잖아요. 그쵸? 앞으로 내가 어떤 말을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제목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아까 말한 주제처럼 요약한 어떤 그런 명사구 같은 게 올 수도 있고요. 또는 뭐예요? 이 내용을 요약할 수도 있지만 이 주제를 통해 가지고 뭔가 뒤에 얘기를 이끌어 가는 거니까 여기 지금 보기에는 물음표 같은 게 없는데 만약에 물음표라는 게 있었다면은 뒤에 이 전체 제목의 글은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제목은 좀 약간 어렵게 많이 출제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가끔 여기에 제목 문제는 좀 어렵게 출제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지금까지 총 7가지 유형을 우리 봤는데요. 전부 다 이게 대의 파악 유형이고요. 대의 파악 유형인데 총 다 7가지가 있고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요.
꼭 위에 걸 보고 밑에 있는 걸 딱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네, 좀 속어법을 해보세요. 속어법이 뭐냐면, 아닌 걸 이렇게 지워가면서 푸는 거예요. 뒤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핵심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걸리지 않은 것들이 무언가 있을 거예요. 관련이 없는 게 분명히 있어요. 보기 중에. 그런 것들을 제거하시면서 푸시면은 네, 금방금방 풀린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대입 파악 유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8번째 도표인데요. 네, 25번 문항으로서 네,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는 문항에 찾는 거죠. 네, 도표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표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래프가 나오기도 하고 다양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양쪽에 있네요. 막대 그래프가. 그쵸? 네, 그래프의 유형들을 좀 아시면 좋은데요. 이거 글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다. 그림을 분석하는 것도 괜찮고 네, 나중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 첫 번째 문장이 위에 있는 거에 대한 완전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1, 2, 3, 4, 5번을 여러분들이 네, 읽어가시면서 네, 풀면 됩니다. 지금 제가 약간 설레발일 수 있는데 일치, 불일치 문제는요. 여러분들 그냥 사실을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냥 진짜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뭐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지만 뒤에서부터 읽어보시고 정보를 찾아보세요. 정답이 네, 뒤쪽에 좀 많아요. 여기는 진짜로 팁이거든요. 꿀팁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시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뒤에서부터 읽어보세요. 굳이 앞에서부터 다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 뭐예요? 네, 이거는 정보를 찾아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흐름을 알 필요가 없어서 뒤에 5번부터 읽어보시고 찾아가서 확인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푸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시간 절약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고난도 유형에서 간접쓰기 유형에서도 활용해야 되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들 시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꿀팁입니다. 마찬가지로 도표도 여러분들 세부 정보 파악하는 유형이고요. 네. 아까 대입 파악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유형이 나왔는데 세부 정보 파악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보는 거. 자, 그 다음에 9번째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26번 문항으로서 네,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사람에 대한 네, 정보로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이걸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얘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해도 거꾸로 읽어봐도 괜찮아요. 밑에서부터 네, 한 문장씩 읽어가면서 매칭을 해보는 거예요. 보기랑 같이. 얘는 좀 더 감사한 게 뭐냐면 보기를 같이 읽다 보니까 해석이 좀 더 쉬워져요. 매칭을 해보면 되거든요. 그거랑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네, 마찬가지로 일치하는 문제, 일치 불일치 문제 이렇게 뒤에서부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굳이 처음부터 읽을 필요 없어요. 정답이 뒤쪽에 많기 때문에. 출제자의 심리가 좀 더 뒤쪽에서 힘들게 냈는데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찾기를 바라지 네, 앞에서부터 나오게 하는 걸 조금 이렇게 지향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부 정보 파악 유형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찾아보시면 네, 됩니다. 세부 정보를. 자, 실용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실용문 어떤 게 있을까요? 27번과 28번 문항인데요. 네, 이렇게 뭔가 지금 보니까 안내문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정보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뒤에서부터 해보세요. 네, 분명 정답이 금방금방 찾아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28번 문항도 뭐예요? 네, 여기도 안내문 네, 이런 것들. 자, 아까 그 글의 목적은 뭔가 여러분들 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네, 글로써 풀이해서 뭔가 목적을 얘기했던 거였고 네, 일치 불일치 안내문은요. 핵심 문장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정보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문장이 좀 적고요. 이렇게 정보가 많죠. 사실 정보가. 네. 이거 네, 27번과 28번 문항 실용문으로서 마찬가지로 세부 정보 파악 유형이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네,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뒤에 보기부터 한번 찾아가면서 해석도 막 돼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네, 쉽게 푸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 드디어 좀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는 유형 어법 문항인데요. 29번 문항이고요. 네, 한 문제 꼭 나오고요. 자, 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밑줄 친 어법과 그 다음에 네, 네모 어법이 있는데요. 수세는 주로 지금 밑줄 어법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느낌상. 네. 그리고 어쨌든 얘는 특징이 뭐냐면 네, 어법은요, 여러분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밑줄을 보면서 밑줄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이 밑줄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솔직히 해석을 거의 안 하고 풀거든요. 딱 어법적으로 뭔가 딱 파악해보고 네, 그거를 풀어보는데 간혹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어법 중에는 또 문맥상 찾아봐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따로 유형별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자주 나오는 유형들은 어법 정복하는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그걸 좀 보시면은 자주 나오는 유형들 제가 좀 정리해놨는데
영상 보시면서 좀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등급이 잘 안 나오는데 어법이 너무 여기 시간 투자하는 게 어렵다는 친구들은 조금은 이런 것들을 그냥 좀 이렇게 넘겨가도 괜찮긴 한데요. 그래도 결국은 나중에 1등급 맞을 때 독해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약간 무너질 수 있고 어법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어떤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법 공부, 구문 공부를 좀 하라고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다른 영상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가보시고요. 아무튼 어법은 출제자 의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얘는 유형이 그냥 어법 유형이에요. 어법 유형. 다른 유형이 아니라 어법 유형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어휘 유형입니다. 30번이고요, 여러분들. 30번이고 어법이나 어휘가 3점짜리로 주로 나오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도 밑줄 친 어휘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또 네모 어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두 가지 유형. 근데 요새는 밑줄 친 어휘나 어법이 주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약간 제 느낌이고요. 그렇게 많이 보였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지금 마찬가지로 어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어법처럼 해석을 안 하면 안 되고요. 얘는 다 읽으셔야 돼요. 글의 주제를 파악하면서 어떻게 내용이 전개가 되는지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 어휘마다, 이건 좀 팁인데, 어휘마다 앞뒤에 근거가 있어요. 그걸 꼭 찾은 다음에 제거해 내시면서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야 돼요. 혹은 어휘의 근거가 앞뒤에 없고요. 전체 글의 내용 속에 이제 전체 글을 읽고 나서 그 근거가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휘 문제는요, 해석을 다 해야 되고 앞뒤 글의 논리 근거, 그 다음에 혹은 전체 글의 주제를 통해 가지고 그 어휘가 맞는지도 여러분 파악해 줄 수 있으니까 어려운 유형이면서 어휘 유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어휘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근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고난도 유형이에요. 빈칸 추론이에요. 빈칸 추론. 31번부터 34번까지가 이 유형에 해당이 되고요.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예문 좀 봅시다. 31번은 딱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빈칸에 어휘 딱 하나가 들어가는 유형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명사 구나 명사 절 같은 게 들어가요. 여기 명사 구네요. 그쵸? 아무튼 어휘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명사 구가 들어가 있는데 좀 긴 구를 보여주고 있고요. 3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얘는 절이에요. 동사가 나왔으니까 명사 절이라고 볼 수 있죠. 구라고 보기보다는. 자, 아무튼 이렇게 명사 구와 명사 절, 어휘 총 세 가지 유형이 들어가는 그런 빈칸 유형인데요. 요거는 좀 팁을 드리자면은 나중에 세세하게는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제가 접근하겠지만 유형별로 지금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요. 얘는 JJS 제가 지어낸 건데 JJS가 뭐냐면 재진술이에요. 다시 말하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재진술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쉬운 거는 그냥 딱 한 문장이나 어떤 한 어휘 같은 게 굉장히 다른 단어로 패러프레이징 돼갖고 패러프레이징은 똑같은 뜻인데 다른 어휘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찾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수능이나 약간 기출을 보다 보면요.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잘. 오히려 전체 글의 주제를 파악하고 계속 이 글 속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이 빈칸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옆에다가 메모를 하시면서 논리, 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메모하시면서 좀 풀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게 영어로 된 글을 우리 읽다 보니까 또 우리말로 정리 살짝 해두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물론 영어적인 어떤 그런 뇌가 스위치가 잘 돼가지고 읽고 바로바로 익혀지고 이게 기억이 잘 되는 친구들은 그냥 풀어도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1등급이 안 나오는 친구들, 1등급이 안 나와서 좀 불안한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연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한글로 적어놓고서 그거를 논리를 자꾸 파악하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그래서 결국 무엇일까? 이거를 좀 약간 연습하는 걸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제가 한번 똑같이 어떻게 할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은 빈칸 추론 유형은 JJS, 재진술 제가 지어낸 거예요. 재진술 요 패러프레이징 되는 부분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전체 내용을 통해서 빈칸에 어떻게 패러프레이징을 해볼까, 재진술을 해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풀어봐라 이렇게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형, 빈칸 추론 유형이고요, 여러분들. 얘는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고요. 특히, 아까 33번, 34번 이쪽 부분, 거기서 이제 새로운 유형이 나오는데요. 제가 나중에 절대평가의 진실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할 텐데, 그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관한 문장이에요. 다음은 무관한 문장. 무관한 문장은요,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간접수기 문항으로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간접수기. 무관한 문장이니까 전체 내용에서 35번 문항으로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거를 고르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에 주제문이 보통 나올 거고요. 그 다음 1, 2, 3, 4번은 이제 그 주제에서 계속 똑같은 맥락으로 글을 흐름에 가고 있는가. 네. 이 중에 하나는요, 그 흐름과 관련 없는 글이 딱 나와요. 조금 팁을 드리자면요, 그 흐름 없는,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요, 너무 일반적인 얘기를 하거나, 혹은 뭔가 반대나 흐름과 약간 다른 내용을 하거나, 이 두 가지 패턴이 주로 나와요. 네. 약간 브로드하게 일반적인, 글의 소재는 비슷한데, 일반적인 뭐 정의를 내린다던가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상식을 말한다던가 그런 걸 끼워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들어요. 혹은 전체 글의 흐름이 주제에 맞게 막 흘러가요. 똑같이 나는 뭐 아이스크림이 좋다라고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막 설명해요. 그런 것들이 정답이 되니까 여러분들 무관한 문장은 첫 번째 문장, 특히 1번 전까지 문장을 명확히 읽고서 그 다음에 걔랑 연관성이 없는 걸 이렇게 찾아가시면서 지워가시면 돼요. 연관성이 있으면 오케이, 연관성이 없으면은 not okay.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간접쓰기 유형이에요. 간접쓰기는 딴 게 아니라 글쓰기, 라이팅을 해보라는 얘기니까 간접적으로 글 전체 내용을 좀 파악하고 직접 거기에 들어갈 말 같은 걸 써보거나 뭐 빼보거나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무관한 문장은 빼보라는 얘기죠. 내가 글을 썼을 때 글의 흐름과 관련이 없는 걸 빼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글의 순서인데요. 두 개 문항이 36번과 37번 두 개 문항으로 나오고 있고요. 예문 볼게요. 글의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를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이렇게 박스가 있어서 첫 번째 문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 B, C의 순서를 맞추는 거예요. 자, 36번 문항도 있고 37번 문항도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얘는요. 나중에 팁을 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 글에 이어서 다음을 갈 때 무조건 근거를 찾아가시면 돼요. 앞에 있었던 문장이나 어떤 그런 박스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글의 어떤 어휘나 근거가 분명히 있고요. 거기 다음 이어질 말이요. 그 근거에 이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거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아까 제가 어휘 문제 풀 때랑도 이것도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어휘도 근거 찾아야 됐고요.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말한 거에서 만약에 뒤에 다른 근거가 있다면은 분명히 뭐 반전을 말하는 그런 접속사가 있을 거고요. 혹은 앞에서 말한 걸 부연 설명하고 싶으면은 거기에 부연 설명하는 첨가한 어떤 그런 접속사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죠? 첫 번째 접속사, 연결사를 좀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지시대명사나 인칭대명사를 통해서 앞에 있는 걸 대신 받는 말이 분명히 이어지거든요. 그런 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관사, 앞에 on 나왔으면 다음은 그걸 받는 더나, 그쵸? 이런 정관사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봐도 괜찮고요. 근데 이렇게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결국은 앞에 있는 내용, 어휘들, 거기랑 관련 있는 내용의 어휘가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그 문제풀이 할 때 한 번 더 할 거고요. 잠깐 보자면 여기 A번도 some discoveries라고 하니까 앞쪽에 뭔가 discovery가 있었을 것 같고요. B번 같은 경우도 this가 있으니까 앞에 뭔가 this가 가리키는 게 있고요. 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nor does니까 마찬가지로 뭐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가 앞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앞뒤에 어떤 흐름을 찾는 게 글의 순서이기 때문에 얘도 간접 쓰기 유형이다. 왜요? 내가 글을 쭉 써볼 때 글의 흐름이 논리적으로 맞는지를 써보는 거니까 간접 쓰기 유형이다. 자, 그 다음 16번째 유형은 여러분들 문장 삽입이에요. 38번과 39번 문항이고요. 38번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 안에 문장이 하나 있고 중간에 얘를 또 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간접 쓰기겠죠, 여러분들. 그쵸? 그 다음에 39번도 마찬가지로 간접 쓰기로 이렇게 주어진 문장을 넣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글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어디 들어가야 되느냐. 자, 이건 아까 우리 글의 순서에서 봤을 때, 그쵸? 글의 순서를 연결 짓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얘는 더더욱 뭐예요? 앞뒤에 요거의 근거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주어진 문장에 해당되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는 문제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근거들 뭐가 있었죠? 연결사라던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죄송해요. 지시대명사나 인칭대명사, 대명사 가리키는 거 그거랑 관사라던가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휘인데 앞뒤에 뭔가 연결되고 있는 그런 핵심 어휘들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서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간접쓰기 유형 마찬가지로 해도 중간에 넣어보는 거니까 전체 글의 흐름 중에 중간에 넣어보니까 간접쓰기 유형입니다. 자, 17번째 유형은 문단 요약이에요. 40번 문항이고요. 자, 글 보면 알겠지만 조금 살짝 긴 느낌도 항상 들고요. 얘는 어떤 실험을 했거나 연구 결과 약간 이런 것 또는 현상 같은 거, 사회 현상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께 많이 글을 요약해 보게끔 해요. A, B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시고 푸는 문제예요. 조금만 보기를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네, A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형용사가 나와 있고 B번 같은 경우는 분사가 나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A, B에 들어갈 품사 같은 게 좀 달라 보이고요. 네, 이것도 하나의 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위에 있는 글에 내용을 요약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전체 내용을 읽고서 요약하는 거죠. 우리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뭔가 우리 글을 쓸 때 전체 글의 내용에 대한 개요 같은 것도 써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도 전체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본 거예요. 간단하게. 네, 그래서 해도 간접쓰기 유형이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험이나 연구,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현상 같은 걸 주로 주제를 삼으니까요. 소재를 삼으니까요. 네, 여기는 그런 글들 나오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이렇게 적어 가시면서 요약해 보시고 A, B에 들어갈 말을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솔직히 빈칸이 있잖아요. 빈칸. 아까 우리 빈칸 추론했잖아요. 똑같아요. 얘도 JJS가 위에 어딘가에 있어요. 꼭 찾아보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얘는 빈칸 추론과 연결 지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대망의 장문 독해. 첫 번째는 뭐냐면 이문항의 이제 한지문 이문항이죠. 네. 41, 42번 문항이고요. 얘도 정형적으로 틀이 있는데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 문항의 첫 번째는요. 제목 또는 주제 요런 게 주로 여러분들 문항으로 나오고 있어요. 전체 글을 읽고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거. 이건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42번은 뭐예요? 어휘 문제예요. 원래 옛날에 이것도 빈칸 추론 유형이었는데 이제는 어휘 문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A, B, C, D, E 전체 글의 흐름을 읽고 어휘 푸는 문제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2번 3점짜리 문항으로 자주 나오고 있고요. 문장 길고 또 전체 내용 파악해야 되고 그 중에 또 어휘의 근거까지 찾아야 되니까 어려운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아까 했듯이 제목 문제는 대입파악이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는 어휘 유형이죠. 아까 위에 있던 어떤 유형들에 섞여서 혼합으로 장문 독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장문 독해 2. 1지문 3문항이고요. 43번부터 45번까지인데요. 얘는 특징이, 자, 예문 보면 알겠지만 스토리 지문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교훈적으로 잘 끝나요. 그쵸, 이야기들이. 그래서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어떤 유형들이 있죠? 43번 보니까 순서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44번에 지칭 추론이 있고요. 그쵸? 뭔지 알죠? A, B, C, D, E가 가리키는 거 중에 아닌 거 찾는 거. 그 다음 45번 같은 경우는 일치불일치 문제예요. 그쵸? 이렇게 총 3가지 유형이 섞여 있는 문항이고요. 얘는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미리 좀 드릴게요. 순서 문제를 풀듯이 풀면 돼요. 얘는 일단. A 다음에 뭐가 오는 게 자연스러울까? 이렇게 앞문장 읽어보시면서 쭉쭉 이어가는 건데요. 자, 그렇게 읽을 때 여러분 순서 문제 풀듯이 풀면 되는데 44번과 45번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까 일치 불일치 문제 풀듯이 그냥 풀어가면 돼요. 어디를 읽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 문제를 풀듯이 풀라고요. 찾아가면서. 그때 나오는 것들을 A, B, C, D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저기 일치 불일치 내용이 같이 나오면 같이 이렇게 옆에를 보면서 찾아가면서 풀어보면 돼요. 소거법 하시면은 정답이 44번과 45번 쭉 순서 문제 풀듯이 끝을 다 근거를 찾아가면서 읽으면서 또 중간중간에 소거법으로 44번과 45번을 막 지워 나가시면요. 자연스럽게 그 와중에 정답이 나타나요. 44번의 지칭 추론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거기에 A번에 얘기를 한 게 나왔으면은 거기에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러니까 대명사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 이니셜 같은 걸 적어 놓으세요. 앞에 나온 아이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고 가면서 계속 적다 보면은 그 중에 아닌 게 하나가 나오고요. 일치 불일치는 아까 했듯이 해석이 나와 있으니까 읽으면서 해석이 되는 부분을 찾아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문단 A 다 읽었으면 그 다음에 한번 찾아보고 44, 45번 풀어보고 또 B 다 읽었으면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A, B, C, D, E를 순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A 다음에 어떤 게 올지 한번 B, C, D의 첫 번째 부분을 좀 읽어보시고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팁이거든요. 순서 문제 풀 때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A 끝나는 부분에 어떤 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그 A, B, C, 그러니까 B, C, D 중에 찾은 다음에 그 다음 또 이제 또 거기서는 또 44번과 45번을 또 풀어보시고 체크해 놓으시고 지나가면은 얘는 좀 잘 풀려요. 제가 일단 지금 이렇게 총 장문 독해 두 번째 것까지 해서 모든 유형을 소개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또 얘를 보시면요. 43번은 순서니까 간접쓰기 유형이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44번 같은 경우는 지칭 추론 유형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45번은 일치 불일치니까 세부 정보 파악 유형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유형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쭉 순서대로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풀 때 부담이 되는 친구들은요, 솔직히 장문 독해를 먼저 읽고 봐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특히 이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앞에 있는 비문학적인 어떤, 이건 약간 문학적이니까, 네, 비문학적인 어떤 글들, 우리 왜 국어도 문학과 비문학이 있듯이 얘는 약간 좀 더 쉬운, 네, 약간 구어체 위주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글들이. 그쵸? 그래서 좀 쉬워요. 근데 나중에 시간 없을 때 읽으면 잘 안 읽혀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스토리 지문은요, 좀 여러분들이 중간에 읽든 처음에 읽든 좀 더 편하게 읽고 더 문제를 더 빨리 풀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막판에 시간 없어가지고 읽으면은 잘 읽힐 것도 안 읽히니까 이건 좀 먼저 읽어보는 것도 좋다고 이렇게 조언해 드리면서 네, 오늘의 듣기와 읽기 유형을 이렇게 정리해 볼 거고요. 네, 끝으로 우리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자면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유형을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할 건데요. 한번 나중에 네 번째 영상을 통해서는 듣기와 읽기 유형에 어떤 게 있었는지 한 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읽기 유형에 이렇게 총 22개의 유형이 있었다라는 거, 그쵸? 그리고 총 28문제였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유형 알았으니까 문제 풀 때 조금 좀 더 익숙하게 풀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수능과 관련된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언제 제가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해보세요. 제가 방금 22개 유형이라고 알기는 실수했는데 19개 유형이고요. 22문항이 바로 그 독해 문항이었고, 그 다음에 읽기 문항이었고, 6개 문항이 간접 쓰기였다는 거. 총 여기는 19개의 읽기 유형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저는 영어 멘토링TV의 신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